PSST의 점수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앞선 강의들에서 내 아이템의 매력도를 결정짓는 문제인식이나 혹은 신뢰성을 확정짓는 실현 가능성까지 중요한 30점짜리들을 알아봤고요. 오늘 배우는 성장 전략과 뒤에 나올 팀 구성은 20점입니다. 앞쪽보다 덜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덜 중요하다고 쓰기 쉽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를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도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까지는 어느 정도 줄글이기 때문에 작성하실 수 있지만 성장 전략 파트는 아마 빈 양식을 보시고 바로 써보려고 하면 아시겠지만 엄두도 안 날 거예요. 배우지 않고는 아예 엉뚱맞은 내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중해서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5년도 사업계획서 양식 기준 성장 전략 파트에 들어갈 내용은 1번으로는 내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의 즉 수익 구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야 되고요. 2번으로는 내 제품, 내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진입해야 할 초기 시장, 그리고 목표 시장은 어딘지, 그렇다면 같은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경쟁사 대비 내 아이템의 차별점은 확실한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시장을 어떤 전략으로 진입해서 내가 얼만큼의 시장을 선점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뒤에서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사업의 전체적인 로드맵, 실현 가능성에서 적었던 사업 일정은 예창폐 협약 기간 동안의 일정이고요. 성장 전략에서 사업 로드맵은 대표님이 하실 사업의 전체적인 성장, 확장 로드맵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협약 기간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창폐 지원금만으로는 추후에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추가적인 자금 확보는 내가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투자 유치를 받을 건지, 정책 자금을 활용할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지속 가능하다는 내용과 앞서 말한 ESG 경영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세 번째 파트인 성장 전략을 완벽하게 작성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한번 봅시다. 비즈니스 모델은 내 회사가 직접 돈을 고객으로부터 혹은 정부로부터 혹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돈은 누구한테 받는 건지, 메인 모델을 제외한 부가 수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시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양방 구조에다가 부가 수익인 3번 구조를 많이 사용할 텐데요. 들어갈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고객인지, 그리고 돈을 어떤 식으로 받아낼 건지. 생각보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명한 기업들의 예시를 들어서 대표적인 카테고리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뒤쪽에서 보여드릴 테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고객인지라는 것은 내 비즈니스의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비즈니스의 거래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유형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개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 비즈니스 모델은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가 될 테고요. 나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어떤 기업 컨설팅이나 기업 전용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거나 혹은 기업들을 입점시켜서 나의 타깃은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가 될 겁니다. 혹은 나는 대학생 취업을 도와주는 서비스인데 정부와 기관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해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할 거다 라고 한다면 B2G라고 불리는 비즈니스 투 가버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앞쪽이 제공자, 뒤쪽이 제공받는 사람인데요. 더 특이한 거래 유형도 많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나는 당근마켓, 중고나라처럼 개개인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서비스야 라고 한다면 거래 유형이 뭘까요? 쪽이 제공자라고 했으니까 제공자가 누구죠? 당근마켓의 경우 제공자가 소비자예요. 그리고 제공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것도 개인 소비자죠. 자기들끼리 거래하잖아요. 알아서 약속 잡고. 이런 경우는 C2C라고 하는 거예요.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요즘 이런 형태도 있어요.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는 건데요.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옮겨진다는 거래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야놀자나 온라인에서 예매해서 오프라인의 숙소와 연결을 해주고 카카오 택시처럼 온라인에서 택시를 잡아서 오프라인의 택시를 연결해주고 직방에서 온라인에서 집을 보고 오프라인의 부동산 매물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예요. 요즘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이런 O2O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디에 속하는 모델인지를 먼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B2C 혹은 B2B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걸 제공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 예시들을 보면 이제 한눈에 이해가 가실 텐데 챗 GPT나 구글 드라이브, 캔바 등등 직접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야놀자나 배민처럼 오프라인 숙소, 오프라인의 가게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혹은 삼성처럼
원자재를 공급받아서 내가 하나의 제품을 제조한 다음에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그 흐름을 도식화해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적인 형태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내가 하려는 사업 아이템은 완전 동일하지는 않아도 수익을 버는 그 구조와 패턴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보여드리는 대표 예시들을 보면서 나와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참고해서 선택해서 도식화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창패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구독형 사스 모델입니다. 추천 알고리즘이나 사람들이 필요한 기능을 담은 소프트웨어를 월 정기 구독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해요. 챗 GPT처럼 그들만의 특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독료를 받는 솔루션입니다. 구독형 사스가 예창패의 대장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구독형 사스는 우선 챗 GPT, 캔바, 미리 캔버스, 구글 드라이브 혹은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노션 뭐 너무 많죠. 이것들의 장점은 웹상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그냥 제공해버리기 때문에 뭐 큰 물류 창고가 필요하다던가 쿠팡처럼 어마무시한 배송 솔루션이 필요하다던가 혹은 엄청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 없이 뭐 무신사처럼 엄청나게 많은 의류기업이 입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프로그램만 바로 제공하면 되고 게다가 월 구독제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매출도 가능하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차별화된 기술력이 있고 독창적일 거예요. 만드는 것 자체가 큰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예창패 평가 기준에서 보면은 딱 예쁘게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구독형 사스 솔루션들이 많이 뽑힙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넷플릭스를 한번 봐봅시다. 넷플릭스는 방송사나 영화사로부터 콘텐츠 판매 권리를 받아옵니다. 공급자가 나왔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개개인을 타겟으로 콘텐츠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연결했어요. 그럼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B2C 플랫폼이에요. 라는 것도 이 장표에 잘 나와 있고요. 고객은 넷플릭스에게 월 구독료를, 넷플릭스는 방송 영화사에게 콘텐츠 구매 비용을 주고 차익을 가져가는 비즈니스라고 장표로 한눈에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부가 서비스로 우리는 영화사나 방송사에서 구매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콘텐츠를 자체 스튜디오에서 제작도 합니다. 라는 것도 이제 장표에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보해둔 고객들에게 더 쉽게 자사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라는 확장 서비스도 얘기를 했어요. 구독형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도식화 형태예요.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확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를 늘리거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격을 늘리거나 둘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면 자체 스튜디오로 제작한다고 하면서 수익의 종류도 늘렸고요. 그 다음 넷플릭스의 요금제를 이렇게 보시면 가족 구성원이나 화질, 음질에 따라서도 플랜을 나눴어요. 가격을 올린 거죠. 이런 식으로 내 사업을 확장함을 장표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조 서비스입니다. 가장 정통적인 비즈니스 형태가 될 건데요.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거죠. 단순합니다. 공급사나 파트너로부터 부품이나 원자재를 공급받고 삼성만의 가치 있고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후에 주된 비즈니스는 개개인의 고객들에게 B2C로 제공을 해가지고 제품과 원자재의 차익을 수익으로 얻고 B2C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B2B로 대량 주문 제작을 통해 수익을 얻는 B2C, B2B 양방향 수익성 모델입니다. 꼭 이렇게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과 기업, 양방향의 수익 모델도 만들 수 있어요. 주의 깊게 볼 것은 내가 제공하는 가치는 어디서부터 제공되는 것인지, 그리고 고객은 누구인가, 어디에 제공하는 것인지,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장표 안에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의 확장 전략은 뭘까요? 제가 종류를 늘리거나 가격을 올린다고 했었죠. 삼성은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가전제품까지 기술력을 확장해서 여러 가전 종류를 판매하고 있고요. 또 같은 모델들 중에서도 좀 더 기능이 좋은 울트라나 이런 좋은 시리즈 라인업들을 차별화하면서 출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있죠.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종류를 늘리거나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기업들의 확장 전략을 찾는 것도 재밌으니까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창패의 단골 손님 플랫폼입니다. 아마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이 B2C 플랫폼이 가장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슷한 예시로는 무신사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렇게 사용자를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전부가 플랫폼이라서요. 너무 광범위해서 일단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쿠팡을 예시로 가져와 봤고요. 쿠팡의 경우에는 부가 서비스를 포함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고가 될 수 있고 쿠팡의 경우 와우 회원 구독제, 쿠팡 플레이, 로켓 프레시, 쿠팡 직구 등 너무 많아서 저희가 부가 서비스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무언가를 직접 해결해 주지는 않고요. 상품 판매 수수료나 매칭비 등을 받습니다. 기업에게 더 많은 고객 채널을 제공하고 고객은 다양한 기업들의 상품을 추천받아서 결제를 진행하는 구조가 될 거예요. 쿠팡의 경우도 상품들을 추천받고 실제 결제는 쿠팡의 결제를 진행합니다. 그럼 쿠팡은 상품 판매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업에게 돌려줘서 차익을 챙기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플랫폼이 실제로 제공한 거는 없고 돈만 챙기는 구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쿠팡이 이만큼의 회원수와 입점된 상품을 모으기까지의 노력을 생각한다면 플랫폼도 결코 쉽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고 내가 부가적으로 벌어들일 서비스나 공급사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쟁사 분석입니다. 내 비즈니스 사업군에 있는 경쟁사들을 비교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 아이템이 사업성이 있다, 독창적인 차별성이 있음을 어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내 사업 아이템이 너무 혁신적이라서 내가 너무 시초라서 경쟁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좋을까요? 경쟁사가 없다는 건 그쪽에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고 그만큼 경쟁력도 없는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원치 않는데 혼자만 만들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어서요. 경쟁사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작은 회사나 경쟁사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얘네보다 모든 게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작은 회사들 기준으로 좋아봤자 기업들의 크기가 작다는 거죠. 내가 목표하는 시장도 그만큼 작다는 뜻이 될 테니까요. 경쟁사를 비교할 때는 유명하고 큰 기업 대비 내가 이런 점에서는 강점과 독창성이 있고 이런 시장의 공백을 내가 채울 수 있다. 지금 큰 기업들이 있다는 건 이 시장에 돈을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것이고 나는 이런 차별점으로 큰 기업들 사이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어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경쟁사를 비교할 때는 유명하고 큰 기업들을 함께 비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 기존에 대체하고 있던 서비스들을 파악해서 경쟁사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 경쟁사들의 특장점이나 단점들을 분석해서 내가 어떤 점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 분석을 도식화할 때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표가 있는데요. 바로 포지셔닝 맵입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축으로 기준 삼고 경쟁사들의 포지션과 내 아이템의 포지션은 어디인지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셔닝 맵을 만들면 한눈에 이 기업, 이 브랜드가 어떤 공백을 채울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 자체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축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독창성이 되는 건 무엇인지 한눈에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시를 통해서 본다면 서브웨이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서브웨이의 경쟁사는 맥도날드, KFC, 버거킹 이런 것들을 갖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대기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밀리지 않는 독특한 포지션을 자리 잡겠다고 말하고 있죠. 가로 세로 두 개의 축을 본다면 메뉴의 다양성과 건강식을 축으로 잡았어요. 서브웨이를 단 두 가지 축만으로 전부 설명한 거죠. 메뉴의 다양성 그리고 건강식. 두 가지의 차별점으로 맥도날드와 버거킹 이런 거대한 브랜드들과 함께 경쟁할 경우에도 우리는 이런 경쟁력이 있습니다 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포지셔닝 맵을 만들면 좋고 하단에 경쟁사 분석표를 한 번 더 넣어서 다른 경쟁사 대비 이런 기능이 가능하거나 차별화 포인트가 있습니다 로 정리하시면 장표는 마무리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시장에서의 내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 프리미엄인지 저가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건지 이렇게 두 가지 축을 정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기술력, 차별력이 약해도 미래를 가정하고 작성하는 겁니다. 이 기술이 완성된다면 을 조건으로 기대되는 효과나 차별점을 과감하게 강조하셔도 충분합니다. 기술이 당장 없어도 만들어갈 기술적 차별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확장할 부분을 모두 사업의 경쟁력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기술이 없다고 사업계획서까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술이 만들어진다면 기존 기능보다 더 개선된 효과를 볼 수 있다로 미래형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구성 요소인 목표 고객, 목표 시장에 따른 초도시장 진입 전략에 대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장이라는 키워드는 정말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서 내 사업의 시장을 명확하게 아는 것은 엄청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시장에서 존재하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장의 크기, 그 아이템이 필요한 사람이 매우 적다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 아이템은 엄청난 매출을 벌 수 있어요 라고 말로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목표하고자 하는 시장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전체 시장의 크기는 이런데
내가 우선 진입할 수 있는 시장, 비벼볼 수 있는 시장의 크기는 이만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내가 몇 퍼센트를 선점한다면 얼마의 매출을 벌 겁니다. 로 시장을 근거로 설명하시는 거죠. 정리하자면 시장 정리 방식인 탐삼손 프레임을 통해서 시장의 크기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내가 예상하는 수익, 시장 차지 비중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 시장을 뜻하는 탐인데요. T가 토탈의 약자예요. 그래서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는 뜻인데 특정 서비스의 그 전체 시장 규모를 뜻합니다. 내 아이템이나 서비스 모든 조건이 완벽하다고 가정했을 때 잠재적으로 내가 점유할 수 있는 전체 시장의 크기를 뜻해요. 쉽게 말하면 시장 내의 모든 구매자를 고려하여 정하고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능한 최대 수요를 대상으로 하고 국내외도 다 포함했을 때의 전체 시장입니다. 실제로 탐은 투자자들도 눈여겨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시장의 크기가 충분히 큰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지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불리는 3은 유효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able, 어드레서블 마켓의 준말이고요. 가능할 만한 시장이라고 해석하며 우리말로는 유효시장이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탐이라는 전체 시장에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판매해 볼 수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제가 빨래를 대행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가정을 하면 아직 우리 기업의 자원과 역량으로는 해외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3, 다시 말해 유효 시장은 국내 시장에 한정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또 빨래 서비스 중에 도서 상간 지역을 제가 만약에 서비스할 계획이 없다면 수도권만을 포함한 시장이 유효 시장이라고 설정을 해야겠죠. 이처럼 유효 시장은 실제로 우리 기업에서 팔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미칠 수 있는 시장의 영역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솜은 서비스able, obtainable 마켓의 준말이고요. 수익 시장을 뜻합니다. 기업이 현재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 규모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업의 현재 당장의 능력과 경쟁 환경을 고려하여 3을 다시 또 작게 조정한 겁니다. 솜, 수익 시장은 현재 상태에서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죠. 초기에 우리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고객이 얼마나 될지 예상해보는 거예요. 빨래 플랫폼을 예시로 든다면 사업 초기 1년 정도의 단기적인 단계에서 나는 우선 직장인 밀집 지역인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예상해보는 거죠. 현재 가진 것들로 1년, 2년 내로 점유 가능한 고객만을 예상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해서 생존 시장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빨래 플랫폼을 예시로 든다면요. 솜은 내가 지금 당장 점유할 가산 디지털 단지 내 빨래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의 시장 규모,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3은 국내 서비스, 내가 실제로 확장해서 운영을 한다면 국내로 기준으로 운영이 될 거니까 국내 전체, 그러니까 꼭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주부나 이런 타깃의 국내 전체 시장의 규모, 뭐 50억, 100억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 탐, 전체 시장 규모, 빨래를 이용하는 국내외 전체 포함한 뭐 한 2조 원이 될 수도 있고요. 10조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탐삼솜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탐삼솜에 대한 내용은 이제 대강 알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는 도무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시장의 크기는 결국 내 물건을 구입해줄 사람의 수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구입해줄 사람은 우리 제품에 대한 니즈를 가진 집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결국 시장의 규모를 측정하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일이죠. 앞선 강의에서 계속 나오는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장 규모를 측정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 공공 데이터 포털, 한국개발원, KDI, 오픈 서베이 등등을 활용하시면 정보를 구할 곳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혹은 사업 전체 로드맵이라고 불리는 구성 요소입니다. 실현 가능성 쪽에서도 사업 추진 일정이 있었을 텐데요. 그 로드맵과는 좀 다릅니다. 실현 가능성 파트에 있는 사업 추진 일정은 예창패 기간, 그러니까 예창패 협약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시제품을 만들 건지에 대한 제품 개발 계획, 협약 기간 끝에는 내 사업이 어떤 단계까지 진행이 되는지 26년도 협약 기간 동안의 계획을 적는 것이고요. 성장 전략 파트에 있는 사업 추진 일정은 말 그대로 사업의 전체 로드맵이에요. 내 사업의 전반적인 일대기를 담아주시면 됩니다. 언제 출시되고 어떻게 확장되며 글로벌은 언제 진출하고 이런 확장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사업 전반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사업의 성장 전략과 연계된 중장기 계획에 대해 설명하시면 되고요.
가장 일반적인 흐름은 1년 동안 내가 서비스를 고도화해서 정식 출시하고 2년 차에는 국내 시장을 진입하고 3년 차에는 글로벌 시장을 진출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업 전체 로드맵이에요. 이렇게 해서 1년에서 3년 구체적인 성장 전략이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